자, 나랏 말싸미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그 전에 나랏 말싸미 요거 말고 음의 높낮이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왼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랏 같은 경우에는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말은 점이 두 개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방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조. 그러니까 성조가 뭐냐면 음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표기해 주는 걸 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이 평성,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상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평성은 점이 없어요. 점이 안 찍힐 때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 그 다음에 거성은 점이 하나, 상성은 점이 두 개, 이렇게 찍혀요. 그 음의 높낮이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상시에 내는 그 음의 높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는 그 높이, 그 높이대로 하는데, 이 거성이 높은 소리거든요. 그거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내 평상시에 내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낮은 소리, 이게 낮은 소리고요. 그 다음에 거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리, 그 다음에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란 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톤대로 그냥 나랏 말 이렇게 가야죠. 나랏 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높낮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습지에다가는 별표로 따로 해놨는데 저 그냥 4번으로 할게요. 입성이라는 게 있어요. 입성. 이것도 해례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입성이라는 건 뭐냐면 방점이 안 찍히거나 하나거나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입성은 방점이 불규칙해요. 그러면 입성은 어떤 게 입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이 방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받침에 있어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인 받침인 경우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받침인 경우에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뒤에가 빨리 닫힌다고요. 그러니까 받침을 넣어보세요. 각, 닷, 밥, 삿 이러면 뒤에가 닫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닫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서 라시 보면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라였어요. 나라였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내면 돼요? 거성으로 내면 되잖아. 그죠? 거성으로 내면 되는데 여기 시옷 받침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성을 내고 싶어도 닫혀버려서 그 음을 못 내죠. 그 높이를 잘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성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입성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이런 받침인 경우에는 음의 높낮이를 내기가 어려워요. 빨리 닫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입성을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주로 요거 가지고 많이 내요. 음의 높낮이는 이렇게 점으로 이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입성이 방점이 불규칙하잖아. 그러니까 입성을 찾으라고 하면 뭐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방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요걸로 찾아야 되죠. 됐죠? 자, 이제 본문 나가볼게요. 자,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네요. 나란 말싸미. 그래서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하죠. 그지? 그래서 나랏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랏. 나랏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요? 현대어로 보니까 나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나라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조선. 나랏은 이렇게 분석이 돼요. 나라하고 시옷이 결합한 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현대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라 똑같아.
의는 그 뭐야? 여기서 의가. 의는 우리가 품사를 안 배웠지만 혹시 알아요? 의가 뭔지 품사가? 조사 맞아요. 조사. 조사가 명사 뒤에 붙는 걸 조사라고 하잖아. 나라가 명사잖아. 사물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이름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명사 뒤에 붙어서 조사인데 조사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알 거예요. 관형격 조사죠. 요게.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은 그럼 뭐다? 지금 쓰이진 않지만 그때 당시 중세국어 당시에 그러니까 15세기에 쓰였던 관형격 조사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시옷이 관형격 조사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관형격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관형격 조사는 크게 중세국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있었어요. 의가. 이때도 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냥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 있지만 여기 요거 찍혀 있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레아라고 하죠. 아레아가 찍혀 있는 의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옷하고 그러면은 의하고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옷이 사용되는 경우, 의가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시옷은 언제 사용하냐면 이거와 결합하는 그 명사들, 그 앞에 붙는 말들 있죠? 그 앞에 붙는 말이 높임의 대상이거나 높임의 대상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정 명사라고 해요. 무생물 맞아요. 무생물을 나타낼 때는 무정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무정명사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야. 부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가 뭐겠어? 부처 맞아요. 부처님의 이렇게 해석해줘요. 부처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옷을 써줘요. 관형격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나라는 무생물이잖아요. 무정명사죠? 그래서 나라. 뭐 이런 거예요. 예시가.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현대어 풀이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거 아닐 때는 의이겠네. 그지? 그럼 이거 아닐 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일단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높임의 대상이 아닌 뭐지? 그 다음 무정명사의 반대는 뭐겠어 그러면? 유정명사.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시 하나만 쓸게요. 옛날에요 사슴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슴. 이게 사슴이야. 여기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썼네요. 의가 여기서는 저 의를 붙이면 안 되고요. 요걸 붙여야 돼요. 제가 왜 아래아를 붙일 때와 저 의를 붙일 때 요 차이가 있는지 지금은 설명을 안 하냐면 나중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른 부분에서 그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사슴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국어 당시의 관형격 조사는 시옷과 의가 있다. 그래서 시옷이 사용되는 경우와 의가 사용되는 경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 말싸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싸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이.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요즘 말씀이랑 그때 당시의 말씀이랑은 의미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의 의미로 두루두루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돼요? 현대는 어느 때만 사용해? 높일 때, 그죠? 높임 표현으로 사용하죠. 자신의 말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사용했던 게, 두루두루 사용했던 게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으로만 사용해. 그러니까 그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사용 범위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용 범위를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의미의 축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 범위가 축소됐으니까. 근데 이런 의미의 변화가 크게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여기서처럼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축소의 반대는 뭐겠어? 확대. 그러니까 의미의 확장, 의미의 확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겠죠. 뭐 대표적인 예시가 영감 같은 거. 영감이 옛날에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 관리들한테 사용하던 명칭이잖아요, 영감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돼요? 연세가 좀 많으신 할아버지한테 다 영감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용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의미의 확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완전 달라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의미였는데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거. 그거는 여기 예시가 있어. 나중에 이거는 또 필기를 해줄 거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의미의 이동,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요 용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의미의 축소에 해당하는 예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말싸미에서 요거 분리를 해보면 요게 남죠, 이가. 그죠? 요런 걸 뭐라고 해요? 주격 조사라고 하잖아. 그지? 요 주격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시작. 균기에 이렇게 써져 있죠? 자, 현대어 풀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 과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보시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애라고 썼는데 지금 현대어 풀이 보면은 지금 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애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조사 애. 일단 요거 조사 애에 관련된 이야기. 자, 요때 당시에는 뭐냐면 자, 이렇게 과로 지금 현대어 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가 뭔지 알면 이 애가 뭔지 알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과는 조사 중에 뭐 어떤 조사일까요, 이거? 무엇과 같다, 무엇과 다르다 할 때 쓰는 거잖아, 지금. 그죠? 같다, 다르다 할 때 쓰는 요 과. 어느 때 써요? 비교할 때 쓰죠. 그죠?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 조사에는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 애가 어느 때 쓰여요? 어디에 줄까? 뭐 어디에 할 때 그때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교가 아니라 어느 때 써요? 장소를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장소, 부사격, 조사.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사격 조사가 예전에는 비교로 쓰였던 게 지금은 장소로 쓰인다. 그 변화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에서 장소로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로 바뀌었다. 저 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듀기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잖아. 그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아니라 그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 그 학습지 보세요. 한자도 이렇게 써져 있지. 한자도 써져 있고 한자 옆에다가 궁 옆에다가 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요거는 한자를 별도로 표기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말은 그냥 써져 있는데 한자는 저렇게 한자도 노출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표기를 따로 해줬단 말이에요. 자, 저게 뭐냐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 후인적음 서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봤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동국은 어딜까요, 그러면? 중국? 중국은 그냥 중국이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동방예의지국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동쪽의 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조선이지. 우리나라. 이게 조선이고. 정운식, 요건 뭘까? 정운은 훈민정음이야. 식은 뭐 그런 방식이겠죠. 우리나라 훈민정음 방식으로 뭘 표기한 거예요? 한자음인데 여기서 이 한자음은 중국 이 발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발음이에요. 중국 발음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훈민정음 방식으로 중국 발음을 표기한 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해되셨죠? 요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말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듄깃 이렇게 발음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발음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우리 실제 현실 발음하고는 일치하지 않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듄기기라고 쓰고 우리는 읽을 때 듄기기라고 안 하고 실제로는 그냥 중국 이랬을 텐데 왜 표기를 실제 발음하고 다르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딱 달아보자. 자, 달아는 현대어풀이가 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달아는 달라로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뭐 쓸만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쓸 게 있어. 지금 여기에도. 자, 일단은 달아를 보면 이어적기가 뭐라고 쓸까요? 안 돼 있음 이렇게 쓰자. 자, 그래서 이어적기가 안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어적기, 끊어적기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말싸미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말싸움에다가 이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지금 보니까 말싸미 해가지고 미음을 뒤로 넘기죠. 소리값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이어적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어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는 끊어적기라고 해. 이거를 끊어적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요 15세기 중세국어를 보면 이어적기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어적기가 원칙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어적기가 안 돼 있네, 저거는. 이어적기를 했으면 저걸 원래 어떻게 썼어야 돼요? 다? 이렇게 썼어야지 이어적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어적기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어적기를 안 했냐는 거지, 이거는. 원래 이어적기가 원칙인데 저건 이어적기를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 요걸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리을을 뒤로 못 넘겼어요. 왜 그랬죠? 리을을 뒤로 넘겨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못 쓰지? 뒤에 이게 있으니까 못 넘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 뒤로 못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못 넘겼죠? 그렇지. 자, 초성에 요 이응 있잖아, 요거. 초성의 이응. 이게 있었다는 거죠. 초성에 이응이 발음이 있으니까 뒤로 못 넘긴 거예요. 요거랑 같은 원리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거는 끊어적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끊어적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끊어적기는 빈자리가 있음에도 안 적는 걸 끊어적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빈자리가 있음에도 넘기지 않는 걸 끊어적기라고 하잖아.
근데 저거는 끊어적기가 아니죠. 왜? 여기에 발음이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써준 거지. 끊어적기가 한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끊어적기를 했다라고 안 쓰고 이어적기가 안 돼 있다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끊어적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끊어적기가 아니라, 뒤에 이 초성에 이응이 발음이 있어서 뒤로 못 넘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저 이응이 뭘까?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흔히 지금 현대국어에서 발음하는 그 이응 있잖아요. 그 이응은 그때 당시에 요거예요. 요걸 뭐라고 해? 맞아요. 옛 이응이라고 하죠. 이게 옛 이응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 그럼 요건 뭐냐? 요건 문헌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은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내. 그 어떤 발음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발음을 어떻게 해라라는 설명은 있어요.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후두, 유성, 마찰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풀이를 해보자고요. 후두면 어디일까? 소리 나는 위치예요, 이게. 후두. 막 후두부 가격? 뒤통수에서 소리 어떻게 내요? 뭐지? 우리 히읗을 후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후음. 후가 어디야? 목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후두는요. 자, 일단은 목청에서 나는 소리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히읗밖에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응, 저것도 있었어요. 후두, 유성, 마찰음도 있었어요. 이응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후두, 유성, 마찰음, 저것도 있었다. 자, 목청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성음,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 지금 현대국어의 자음에는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가 있어요. 근데 울림소리는 몇 개가 있을까?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응, 리을, 요게 울림소리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안 울림소리고요. 그 울림소리를 한자로 하면 유성음. 그래서 울림소리야. 목청에서 울림소리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 마찰을 시켜서 내려요. 지금 현대국어의 마찰은 뭐가 있어요? 마찰. 시옷밖에 없지. 시옷, 쌍시옷. 그러면 이제 방법은 알았죠? 목에서 울려서 소리를 내는데 마찰을 시키래. 그러면 목구멍에 그 구멍을 좀 좁혀가지고 마찰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겠죠? 스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내야 돼요? 뭐 이런 거야? 히읗은 아니고 뭐 앓는 소리인가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목에서 어쨌든 내야 돼요. 목에서 내는. 그래서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됐죠? 소멸했네. 지금은 없어요. 근데 표기는 어때요? 지금의 이응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기는 유지가 됐어요. 그럼 옛 이응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옛 이응은 표기는 소멸했죠. 근데 뭐가 남았어요? 발음은 현재 남겨져 있네요. 됐어요? 발화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로 여기 한번 볼게요. 문자와로. 문자와로는 설명할 게 지금 별로 없네요. 왜냐면 문자, 여기에서 이제 뭘 알면 돼요? 김기처럼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보면 문자, 자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원래 없죠. 근데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무조건 받침까지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값이 없는 요 이응, 요것도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받침까지 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서로 할 얘기 있다. 설은 서로죠. 서로. 그럼 도대체 서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여기에서 모음조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음조화. 모음조화가 뭐냐면 비슷한 성격의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경향을 모음조화라고 해요. 모음조화. 그럼 비슷한 성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음에는 양성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아레아라는 거 있죠? 요 아레아. 요
아가 양성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 양성모음이고, 그 다음에 오가 양성모음이에요. 그럼 이거랑 음성모음이 대응이 되는 게 있어요. 음성모음에서 아래아와 대응이 되는 거는 의예요. 그 다음에 아랑 대응이 되는 거는 오랑 대응이 되는 거는 우. 지금 모음 조화를 잘 지키진 않아, 현대국어에서. 근데 남겨져 있는 잔재들이 좀 있어요. 그게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데에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깡총 깡총 뭐 이런 단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깡총 깡총. 이거 양성모음끼리 어울리죠. 껑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껑충 껑충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래서 음성모음끼리 어울리잖아. 그렇게 되면. 그지? 깡충 깡충도 되나? 껑총 껑총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음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이렇게 어울리려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음 조화가. 근데 지금 그러면 서로 한번 볼까요? 서는 뭐예요? 음성모음이죠. 로는 양성모음이죠. 모음 조화 안 지키죠. 안 지키잖아요. 근데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이거를 엄격하게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르가 된 거예요. 서로가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뭐였지? 관현교 조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관현교 조사에는 의도 있는데 뭐도 있다고 했지? 이렇게 생긴 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앞말이 음성 모음이면 이렇게 쓰고요. 양성 모음이면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뭐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면 를 이렇게 써야 되고요. 양성 모음이면 요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다는 게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모음 조화는 어떻게 됐을까? 요게 지금 모음 조화가 잘 안 지키게 되잖아. 그게 어느 때부터일까요? 그냥 웬만하면 그거 얘기하면 답인데. 임진왜란, 맞아요. 모음 조화가 소멸된 건 아니죠. 지금도 깡총깡총 있잖아. 그치? 소멸된 건 아니고 이 규칙이 깨졌다라는 의미로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깨지기 시작한 게 임진왜란 이후예요. 자, 됐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모음 조화가 이렇게 깨진, 이 규칙이 깨진 이유가 있어요.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 지금 보면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 합쳐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짝이.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 없는 문자가 뭐예요? 요 아래 아잖아. 아래 아가 없어지면서 이 규칙이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 아래 아가 언제 없어지냐? 표기는 일제강점기 독립신문에도 나와요. 이게. 독립신문에 나오는데 발음 자체는 언제 없어지냐면 요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모음 조화가 제대로 안 지켜지더라.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됐지? 넘어갈까요? 자, 사마띠 한번 가볼게요. 사마띠. 자, 사마띠 우리말 현대어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띠는 통하, 지,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사마띠가. 자, 일단은 요 단어는 사마따라는 요 단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안 쓰이잖아요. 그래서 소멸한 단어예요.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요게 지금 통하다라는 말인데, 통하다, 이게 기본형을 한번 써볼게요. 기본형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어간하고 어미는 이렇게 쓰잖아. 이제 나눌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본형을 썼어요. 위에 있는 거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지금? 시옷 받침이 치읓 받침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형을 찾아보니까 시옷 받침이 아니라 치읓 받침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원래 치읓 받침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헌을 막 찾아보니까 통하다라는 의미의 이 사마따가 이런 활용 형태가 있었던 거야. 여기 오음이 붙어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어적기가 원칙이니까 어떻게 썼겠어? 사, 마, 촘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어적기를 하니까. 그죠? 아, 그래서 원래 형태가 시옷이 아니라 치읓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통하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랑 나랑 통함 그거예요. 요런 의미였어, 사마촘. 그래서 치읓이 원래 받침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받침 표기 규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받침 표기 규정. 받침 표기 규정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였냐? 이거 지울게요. 받침 표기 규정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종성 가족용. 자, 팔종성이 뭐냐면은 8개의 종성이면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받침으로 충분히 좋게 다 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모든 받침은 그러니까 8개로 쓴다라는 뜻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받침은 8개만 쓴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럼 이 8개가 뭘까요? 이 8개가. 여러분들 그 음절이 끝소리 규칙 기억나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뭐냐면 받침이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 받침은 많지만 실제 발음되는 건 7개로만 발음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 7개가 뭐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 빠지고 이응. 이렇게 7개죠. 근데 여기는 8개래. 그럼 뭘 더 넣으면 될까요? 시옷을 넣으면 돼요. 맞아요. 8개. 자, 이렇게 8개로만 써라 해요. 그래서 치읓 받침이잖아. 치읓 받침 못 쓰네? 그 중에서 뭘 쓴 거예요, 그래서? 시옷을 쓴 거죠. 사마띠 같은 경우에. 됐죠?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치읓 받침을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방식이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라는 뜻이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라. 됐지? 자, 그래서 자, 요 사마띠 가지고 받침 표기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또 하나 뭐 있냐면 사마띠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국외음화가 없었음. 요걸 알 수 있어요. 국외음화가 없었다. 여러분들 국외음화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나면 뭘로 바뀐다? 지읒과 치읓으로 바뀐다는 게 국외음화죠. 그러면 디귿과 이가 만났잖아. 지금 여기 보면. 그럼 뭘로 발음했어야 돼요? 국외음화를 적용하면 사마지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디로 돼 있잖아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외음화는 언제 생겨날까요? 그렇지. 이것도 임란 이후. 이 정도로 쓰면 되겠다. 임란 이후에 국외음화가 생깁니다. 자, 사마띠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아니할세는 제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아니는 지금이랑 똑같잖아. 그죠? 아니는 지금이랑 똑같아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하지, 아니, 할세, 할세에서 여기다 간단하게 쓰죠, 뭐. 할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지켰죠, 지금. 모음조화 지키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음성 모음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겠지. 그죠? 자, 어쨌든 요거 보면 현대어플이가 이제 하여서 정도로 돼 있나요? 하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쓰인 어미 요게 어서 뭐뭐 해서 뭐 이거나 뭐뭐 하무로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해볼게요. 이런 전차로부터. 자, 이런에서는 뭐 쓸 게 없겠지.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차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전차로. 현대어플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깔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차라는 이 단어는 소멸했네, 그죠? 이 정도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차. 까닭으로 라는 뜻이다.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으로 가볼게요. 자, 어린은 현대어플이가 서근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린 같은 경우에는 자, 의미의 변화가 지금 드러나죠? 그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지? 의미의 변화는 세 가지 양상이 있다. 의미의 확장,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 어리다가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였는데 자, 현대로 오면서 어떤 의미로? 나이가 어리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다와 나이가 어리다 사이에서는 의미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했을 때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시형,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이건 배웠죠,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근데 백시형에서 요 밑에 이응 받침 있잖아.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써져 있어요, 받침이? 예디응으로 써져 있죠. 그쵸? 예디응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국의 이응 받침. 그게 지금 예디응인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예디응하고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국어의 이응 받침, 이응 표기하고 같은 거,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백성 2에서 요 2는 뭐예요? 품사가. 주격조사. 어리석은 백성이 했으니까 주격조사죠? 요 2는 주격조사입니다. 자, 주격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요 밑에 니르고저 홀 배 이셔도에서 이 배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를 요때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필기는 여기에서 할게요. 자, 니르고저로 가볼게요. 맞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현대어플에는? 말하고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 말하다라는 단어 말고 말하다랑 같은 뜻을 지닌 이르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르고자 이거잖아. 자, 니르고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두음 법칙이 없었음. 요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음 법칙 뭔지 아세요? 두음 법칙이 뭘까? 말의 첫머리, 특정 소리가 오는 것을 꺼리는 요거를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특정 소리란 뭐냐면 리을하고 니은을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그 예시가 있지. 맞아요. 남녀 할 때는 첫머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니은을 쓰거든요. 계집 여자 써서. 근데 이게 첫머리로 오면 어떻게 돼요? 여자 해서 니은 소리가 오질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잖아. 경로. 뭐 이런 말 있잖아. 늙을 노자. 그죠? 근데 이게 첫머리로 오면 노인 이렇게 오잖아요. 리을이 또 올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음 법칙인데 저기 보면 이르고저에서 니르고저라고 써 있는 거 보니 두음 법칙이 없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에 써 있는 거 잘 보이시죠? 리을 뒤에 이렇게 써져 있죠? 홀.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현대어플이는? 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
그지? 일단 첫 번째, 형태소 분석을 좀 해볼게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하다,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저거? 여린 히읗이라고 하지, 이렇게. 여린 히읗이라고 하지. 자, 여기에서 하다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그죠? 하다. 뭔가 하다. 이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하는 저 하다 있죠? 그죠? 저거는 많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현대어플리로 보면.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아래아가 찍혀지는 요 하다가 지금 현재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하다다. 알겠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 하다입니다. 표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달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저기 못할 놈이 하니라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 있죠? 오. 그리고 오. 여러분 피수식이라는 말은 알죠? 꾸미를 밟고 하는 거. 수식의 대상이 관형절의 요거는 일단 이렇게 써놓고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지금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할이 관형절이에요. 요 앞부분이. 그럼 여기에 뭘 수식하냐면 이렇게 수식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수식의 대상이 되지. 요게 수식의 대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수식의 대상이야. 요게 바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관형절의 의미상 목적어다. 그러면 요거 바를 이 관형절 안쪽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가 요 안에서는 요 안쪽으로 넣어보면 문장 성분이 뭐가 되냐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를 말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요 바를 요 안으로 넣어보면 어떤 바를 이루고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떤 바를 말하고자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가 뭐가 되냐면 관형절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목적어가 된다고요. 설명이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 이거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 요거를 요 안으로 넣어보면 이 바가 목적어가 되더라.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 얘기예요. 이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를 넣어줘야 돼요. 이 오를. 만약에 이게 목적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목적어가 만약에 이게 넣어봤는데 목적어가 아니야. 다른 성분이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냥. 원래 형태가 이거였으니까. 그지? 이게 안 쓰이잖아. 목적어가 아니면 이게 안 쓰이니까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지금 오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의미상 목적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용법인데 쉽진 않죠. 꽤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린 이웃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린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린 이웃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지. 원래는 훈민정음 쓸 때요. 훈민정음 할 때 이렇게 써요. 훈민정음 할 때.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린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요거 지금 쓰려는 게 아니라. 자, 요것도 여기에 지금 쭉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린 히읗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기죠. 실제로 어떻게 발음했을까? 히읗은 히읗인데 여리게 해라.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뭐야?
여린이웃은 실제 발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쓰이는 적이 없어요. 항상 뭐랑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린이웃은요, 이 살펴보니까 대체로 두 가지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요. 한자어에서 사용될 때, 한자어에서.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사용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자어는 우리 표기 어떻게 하지? 맞아요. 그거 써주려고요. 그러니까 이 여린이웃이 어느 때 쓰이냐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쓰인다. 자, 여린이웃이 초성에서 사용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성에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초성으로 사용될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훈민정음 할 때 음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초성에서 사용될 때 발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예요. 아, 편안할 때도 여기 있네. 편안. 여기도 아래아 있네. 그죠? 아래아라네. 여린이웃이 있네요. 그죠? 편안할 때. 자, 종성에서는요. 이영보레라고 쓸게요. 이영보레 처음 들어보죠? 우리 학습지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학습지에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영보레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영이 여린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는 그러니까 여기가 여린이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리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린히읗으로 이가 뭐뭐로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린히읗으로 리을을 보가 뭐겠어? 보조하다, 그러니까 돕는다, 뭐 이런 뜻이야. 그게 이영보레의 뜻이에요. 여린히읗으로 리을을 돕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 받침에서 리을을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약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맞아요. 지현이 이거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하면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이거 못 가게 딱 막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써져 있냐면, 만약에 그래, 갈등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갈로 가야 되는데 갈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딱 끊어주는 거예요. 갈등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요. 돕는다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애초에 그 컨셉이 뭐예요? 중국의 발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발음 중에서는 리을 발음이 없거든요. 리을 발음이 없고 리을이랑 비슷한 발음은 있지. 그죠? 그 발음을 흉내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중국의 발음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요. 관형사형 어미 중에 뭐가 있냐면 리을 있죠, 리을. 요거 관형사형 어미 리을. 요 뒤에 쓰여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배 같은 경우에. 관형사형 어미. 홀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리을이 뭐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였다. 리을이. 자, 그런데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린이웃의 쓰임은 한자어일 때 우리말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근데 어떤 견해도 있냐면 여린이웃이 붙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말을 만약에 그 된소리가 있는 자음이라면 된소리로 발음해라 라는 된소리 표기로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되죠, 이거는. 그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도 붙어 있지만 뒤에 있는 배를 어떻게 발음해라? 홀, 빼이셔도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해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된소리 표기다 라는
그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지 어디 문헌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된소리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여린이릇의 쓰임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게요. 배는 아이고. 바가 이렇게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바에다가 이가 붙은 거잖아. 그지? 여기서 요 이가 뭐야? 주격조사란 말이에요. 보면 여기 바가에서 여기 가가 주격조사니까. 그죠? 대응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가 주격조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15세기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주격조사는 현대국어는 이하고 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음. 자음 뒤에서는요. 주격조사 이가 쓰여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백수형이. 그죠? 이렇게 쓰이잖아. 자음이 있으니까. 그죠? 자음 뒤에서는 그냥 요 이가 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모음 뒤. 여기서는 이가 쓰여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배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배. 이렇게 쓰잖아. 바 플러스 이. 이렇게. 그죠? 모음 뒤에서는 이. 근데 요거만 따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붙여버리죠. 그죠? 하나를 합쳐버립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여기서 이를 제외한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겠어? 그렇지. 이 모음 뒤. 요때는 안 쓴다. 안 쓴다는 뜻이에요. 자, 안 쓰는데 그러면 예시가 여기에는 없어요. 후민정음 서문에는 없어서 제가 뭐 하나 가져와 보면 월인속보라고 그 부처님의 전생을 다룬 그 불교 경전이 있는데 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나와. 그 부인의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 둘 다 이름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선해고 또 하나는 구이거든요. 둘의 공통점이 뭐야? 뒤에가 뭘로 끝난다? 이것도 이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이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선해랑 구이가 있어. 여기에서는 이게 주어로 쓰일 때는 그럼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쓴다고요. 주격조사를 아무것도 안 쓴다고.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은 맞아요. 선해가 구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셔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판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셔도는 그냥 이어적기 한 거죠. 그죠? 있어도, 이 셔도 이렇게 된 거죠? 마참내도 그냥 지금의 마침내죠? 그지? 근데 여기도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모음조화 잘 지키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마참내, 제 뜻을, 여기서 제 뜻을. 제부터 가볼게요. 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자기의 정도 될 거예요. 자기의 뜻을, 뭐 이 정도 되지. 그거를 줄여서 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요. 저 플러스 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가 자기겠지. 저만 알아 할 때 그 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쓰이는 거야 이거는. 자기라는 같은 뭐 제기대명사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겠어? 여기랑 비춰봤을 때. 그렇지. 관형격
조사.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 주격조사 배웠죠? 주격조사에 이게 이 형태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관형격 조사도 배웠죠? 기억나요? 시옷이 있고 의가 있다. 기억나요? 나란 말싸미에서. 시옷과 의가 있잖아. 그게 일반적인 관형격 조사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요 이는 관형격 조사라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해석을 그러니까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마침내 자기가 뜻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가 아니라 자기의. 됐죠? 자, 이제 뜻을 가볼까요? 요거는 현대 어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뜻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여기서는 여러분이 딱 봐도 특이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잖아. 뭐죠? 요거잖아.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말의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자음군을 포함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나오기까지는 병서라는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병서. 병서는 우리말로 하면 나란히 쓰기. 자, 병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자 병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합용 병서가 있어요. 각자 병서, 합용 병서.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끼리 쓰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자음끼리 나란히 쓴 거예요. 나란히 쓰는데 같은 자음끼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자음끼리 쓰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음끼리 쓰는 거는 지금 뭐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심지어 이 중세국어 때는 뭐도 있었냐? 쌍니은, 쌍이응, 쌍히읗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각자 병서들. 다른 자음끼리 쓰는 거, 다른 자음끼리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요거는 초성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뭐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겹자음 같은 게 있죠. 겹자음.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겹자음 뭐였지? 리을 기역 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받침 쪽이긴 하지만 그죠? 뭐야? 리을 비읍이요? 등등 니은 지읒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죠? 요거 말고 이거는 지금 현대국어에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일이 없겠지. 사실 각자 병서도 이런 형태가 있긴 있지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어두자음군이 나오는 거죠. 여기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두자음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저런 거 비읍 계열도 있죠. 비읍, 디귿 또 뭐 있냐?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비읍, 디귿, 시옷도 있어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 시옷도 있어요. 시옷, 디귿도 있습니다. 시옷, 디귿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 발음합니다. 여기 다 발음합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 다 된소리로 변해요. 근데 어느 쪽 된소리로 변하냐면 맨 뒤에 있는 걸로 변해요. 그러니까 비읍, 디귿은 다 어떻게 돼? 뜻. 그래서 뭐가 됐다? 여기도 뜻 이렇게 됐잖아. 그쵸? 요거는 뭐가 됐겠어요? 쓰가 됐을 거고 요것도 쓰가 됐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발음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의 흔적들이 좀 남겨져 있어요. 옛날에 쌀을 이렇게 썼어요. 쌀을 이렇게 썼어. 이게 쌀이야, 쌀. 쌀 뭐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로 불을 발음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발음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쌀 혼자 발음할 때는 그냥 혼자 이렇게 쌀 이렇게만 발음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조를 붙여봐요.
이렇게 붙이니까 어떻게 발음돼요? 갑자기 없었던 비읍이 갑자기 나타나네요. 이 비읍이 어두자음군의 흔적들이에요. 찹쌀도 마찬가지죠. 찹쌀. 그래서 여기 비읍이 있었던 게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비읍도 발음이 됐었다. 자, 이 뒤는 이미 배운 내용들이네요, 이제. 자, 싫어. 이건 싫어서 자기의 뜻을,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어서 펼치지, 펴지. 여기서 이 뒤에다 뭐 써야 되겠어요? 그렇지, 국외음화가 없었다. 이거 써야 되죠, 또. 펴디. 국외음화 없었다. 이거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탈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설명한 걸로 이제 설명이 조금씩 된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이 받침이 팔종성법이었죠. 그래서 시옷 받침하고 디귿 받침 요 두 가지가 다 쓰였다는 거 이제 볼 수 있지? 사마띠에서는 시옷 받침도 받고 모탈에서는 디귿 받침도 보고, 그죠? 자, 그래서 팔종성법에 사용되는 시옷 디귿 다 있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받침에서 시옷 받침과 디귿 받침의 발음이 달랐다는 뜻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 또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여린 히읗은 왜 쓰인 거예요? 여기 히읗 앞에, 여린 히읗 앞에 있는 이 리을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쓰였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홀배랑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탈이 이게 관형절인데 맞죠? 놈 이거잖아. 여기 관형절이고요. 관형절이 이 놈을 수식했죠. 그럼 놈을 이 안으로 넣어보라는 거지. 그러면은 못하다의 이 놈은 문장성이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이 놈이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돼요? 관형절의 의미상 주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니까 뭐를 안 넣었어요? 오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가 찍혀 있잖아요. 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제? 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풀이로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놈을 사람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놈을 다른 때 쓰죠? 여러분들은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도 많이 들어봤어요. 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누구한테요? 아,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자, 볼게요. 그 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미의 변화가 느껴지죠? 근데 의미의 변화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확대, 축소, 이동. 3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이동이요? 똑같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루두루 지칭하는 데 썼다가 지금은 언제 써요? 나쁜 놈한테 써요? 그래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죠. 그래서 사용의 범위가 축소됐다. 그게 곧 의미의 축소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노미는 의미의 축소에 해당하는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이라 가볼까요? 한이라 요거는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많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미 이렇게 생긴 하다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미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만 또 따로 별도로 써줄게요. 자, 여기에 사용된 하다는 많다, 크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다를 많다, 크다의 의미로는 이제 사용하진 않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어가 없어진 거지. 그죠? 단어가 소멸된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에 몇 군데 이 하다의 쓰임을 찾아볼 수는 있지. 그게 우리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대전. 그죠? 이 대전을 우리말로 하면 한밭,
대응을 해보면 큰 대자를 한이라고 썼잖아. 그래서 큰 밭이라는 의미의 한밭이잖아요. 우리 대전이.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는 이제 하다가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예요? 이 하다는 의미의 이동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지금 의미의 이동으로 이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면 자, 이거잖아. 이건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하다가 옛날에는 크다의 의미였어요. 많다나 크다의 의미였어.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 쓰여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의미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의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크다 많다라는 의미의 하다는요 그냥 없어지고 끝이야. 행위의 동사는 뭐냐면 원래 어떤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가 있었고요. 그죠? 이 단어가 이렇게 변한 거죠. 뭐만? 표기만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크다 많다라는 의미의 이 하다와 행위를 의미하는 이 동사 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였어요. 다른 단어로 각각의 그 변화 과정이 있는 거지. 요거는 그냥 없어지고 끝. 요거는 원래 요 형태였는데 행위 동사 의미하는 거 요거의 형태였는데 어떻게 변했다고? 표기만 하다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다가 이 안에서 의미 변화 일으킨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써놓은 거예요. 의미의 이동이 아님을 주의한다.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실제로. 의미의 이동인 것처럼. 근데 의미의 이동이 아닙니다. 저거는. 자, 그 다음 거 보자. 이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내는 어떤 형태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 주격조사를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격조사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는 어떤 형태인 거예요?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 합쳐져서 내 이렇게 된 거죠? 자, 내의 일을 위하여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일을 뭐 지금이랑 똑같고요. 위는 동국정식 한시간 표기니까 밑에 있는 이 받침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받침이 없어도 이응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써준 거지 발음은 안 한다.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요 하야도요 모음조화를 지켰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말로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아래야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가 야예요. 만약에 이게 앞에가 음성 모음이었으면 여가 되겠죠, 여. 그죠? 이렇게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어엿비 정도 해볼까요? 어엿비. 이 어엿보다 이게 옛날에는 무슨 뜻이었어요? 가엾다라는 뜻이잖아. 불쌍하다, 가엾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를 써요? 예쁘다라는 의미를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미의 이동이네요. 그죠? 가엾다와 예쁘다 사이에 의미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요? 너겨, 뭐, 여기어죠, 지금에.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새로, 이거 똑같고요. 스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스물이 지금 뭐예요? 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의가 뭘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원순, 모음, 화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중세 국어 당시 원순 모음화가 있어 없어? 없었네. 요거는요 제가 학습지에 또 따로 해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물, 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돼? 물, 풀. 원순 모음이 뭔지 알죠? 우리 현대국어에 원순 모음이 오나 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 이 원순 모음화가 중세국어 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덟이고요. 뭐 없네? 여덟 자를 뭐 없네요. 여기도 지금 모음 조화 지켰네요. 를 그죠? 아래야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지? 맹가노니로 한번 가볼게요. 맹가노니.
요 아래하다, 예대형이다. 맹가, 논이 이렇게 써져 있죠? 현대어는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지? 자,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맹갈다. 여기에 나, 오, 니. 이렇게 돼요. 맹갈 나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요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여기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천화음이 5가 있는데 5가 사용되는 경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두 사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피수식어가 관형절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 오를 쓴다. 기억나요? 필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요거죠. 언제 쓰는 거야, 요게? 1인칭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주어가 1인칭이구나. 보면 이 맹가노니의 주어가 뭐예요, 보면? 여기서. 앞쪽으로 쭉 가보면은, 네,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1인칭이잖아. 그치? 그거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미 필기를 앞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때도 맹가논이 했었지? 써줬죠? 됐지? 만약에 이게 1인칭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써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1인칭이 아니다. 맞아요. 나, 니 이렇게 써져 있을 거라고. 여기 5가 없이 그냥. 근데 지금 5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사람마다 뭐 없죠? 자, 사람마다 헤어는 하여금 정도 돼요. 하여금. 요게 헤어가요. 하여금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여금의 어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설명할 게 있는데 학습지에는 한 줄로 제가 짧게 해놨어요. 사동전미사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말이다. 뭐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할게. 영상에서는. 나중에 그냥 학습지 봐도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쌍이응도 있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비, 니겨. 여기서 이제 수비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 순경은 비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야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어 풀이는 10개라고 돼 있잖아. 근데 10개라고 안 하고 이거는 사실 이건 들어봤잖아. 쉬. 그렇지 않아요? 쉬, 뭐 했다, 뭐 이렇게. 이 10개라는 의미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비는 요걸로 봐야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사실은.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수비랑 쉬랑.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차이가 아주 커요. 뭐냐면 이 개는 어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는 접사예요. 어미와 접사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아세요?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꿔요.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꿉니다. 그럼 10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10다만 나오지 그냥. 10다는 나오는데 10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어미가 붙은 여러 가지 활용형까지 사전에다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접사의 특징은 뭐냐면 품사를 바꿔요. 품사를 바꾼다는 얘기는 새로운 단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she를 찾으면 사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다 사전 찾으면 나온다. 없게 사전 찾으면 안 나온다. 없이 사전 찾으면 나온다.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요건 부사란 말이에요. 요건 부사. 요거는 형용사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걔 어미 붙어도 그냥 형용사. 요거는 부사로 바뀐 겁니다. 여기 이제 순경은 비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몸 사이에 비읍과 그 다음에 요 이응이 뭘까? 이응이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했지? 후두유성 마찰음 기억나시죠? 후두유성 마찰음. 그래서 비읍과 이응이 만나 이게 만들어낸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것이 이제 달 우리 공부했을 때랑 같은 패턴인 건데 이거 왜 끊어졌기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건 끊어졌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초성의 요게 발음이 되니까 이걸 뒤로 이어졌기를 못하는 거다 했지.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자, 원래는 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숲다에 이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어졌기 했으면 어떻게 썼어야 돼요? 숲이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요거를. 요것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성에 이응이 발음이 있었음. 그러니까 못 없앤 거예요. 못 없애고 그냥 순경 비읍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초성에 이 후두유성 마찰음의 발음이 있었다는 근거를 훈미정음 서문에서는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달아랑 수비랑 이렇게 두 군데. 자, 그러면 요 순경음 비읍은 어떻게 될까요? 순경음 비읍은 일단은 요 발음 자체는 없어졌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데, 비읍이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입술을 가볍게 어떻게 내는 거야? 비읍을 입술 가볍게 내래. 비읍은 일단은 어떻게 내야 돼요? 입술과 입술이 만나서 내야 되죠.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입술을 가볍게 내라는 소리는요, 무슨 뜻이냐면, 다을락, 그렇지, 말락 해서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하면 브지, 이거를 안 마주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상해지죠. 옛날에 지금의 그 영어 V 발음 정도 될까요? V 발음? V 발음도 약간 비읍을 약간 안 만나기도 하지 않아요? 살짝 달랑말랑 하지 않나? 그렇게 내는 소리예요. 입술 가벼운 소리는. 근데 지금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예, 발음이 소멸이 됐는데 소멸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나 우로 변해요. 이 발음은. 요 자리가 오나 우로 바뀌어요.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지금의 뭐야? 이게 지금의 고와잖아. 뭘로 변한다고? 오로 변했잖아요. 그죠? 아름답다도 돼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해? 워로 변하잖아. 아름다워. 우로 변했죠, 그거는. 근데 요거 하나만 넣어놓을게요. 요거 저기 학습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겨로 가볼까요? 자, 니겨는 지금의 익혀져. 그죠? 여기서 니에다가 할 수 있는 말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필기 따로 제가 안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어. 이거 뭐야? 그렇지. 두음 법칙 없었음. 쓰면 되죠. 니르고저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니르고저. 그래서 두음 법칙이 없구나라는 거 니겨에서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날로. 이건 뭐 날마다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쓰이지, 날로. 그 다음에 쏘메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뭐지?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써 있나요? 쓰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날로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 그대로 형태를 잘 살리면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쓰네. 자, 요거 형태에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돼요. 쓰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쓰다. 거기에 음이 붙고 그 다음에 애가 붙은 말이에요.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가 탈락하는 거는 현대국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쏨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미음은 뒤로 이어졌게 된 거고요. 됐죠? 그래서 쏨애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요거예요. 어두자운군 이미 다 얘기했죠? 그래서 설명 따를 필요 없고요. 자, 운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명사형
어미.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전미사. 이게 있어요. 지금 저기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네요. 지금 형태가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치? 밑에 거랑은 좀 다르죠? 제가 아까 전에 개하고 이하고 일부러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왜냐면 요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어미하고 전미사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자, 어미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품사를 못 바꾼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게 어미들이고요.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요. 요거는. 근데 이 경우에는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품사로? 명사로 바꾼다고요. 이거는 명사로 못 바꿔요. 그냥 명사처럼 쓸 수 있게만 하는 거야. 품사는 못 바꾸고. 요거는 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아예 품사 자체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근데 현대국어는 이 두 가지가 다 음으로 바뀌어요. 요 두 가지가 나중에 예시를 써볼게. 자, 똑같이 열다 가지고 해볼게요. 열다. 열다에 여기는 음성 모음이니까 음이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룸 이렇게 돼요. 똑같이 열다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미사를 붙여요. 여기는 음을 붙여야 되겠죠? 음성 모음이니까. 그러면 름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뜻과 요 뜻은 뭘까요? 위에 있는 거는요. 문을 이 뜻이야. 문을 열다. 문을 이런 뜻이야. 요게. 그래서 뭐함? 뭐 있잖아. 어디감? 그거 할 때 그거라고 요게. 요게 그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뭘까 그러면? 열매가 열리다에 열다예요. 여기는. 거기에 음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계절 여름이 아니라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린 것들을 열매라고 하잖아. 여기에서 나온 말이야. 명사로 바뀌었죠. 열다가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니까 열매라는 명사로 바뀌잖아요. 그죠? 요거는요, 품사를 못 바꿔요. 그냥 동사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대는요, 미음이나 으로 통일돼요. 이렇게. 옛날엔 형태가 달랐다. 지금은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다 미음이나 음이에요. 이것도 예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미인 경우에는요,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뭐, 어디 감? 할 때 이 미음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뭐가 있지? 밥, 먹음? 요런 거라고요. 요런 거예요. 그 접사인 경우에는요. 살다에 미음이 붙으면? 삶. 명사로 바뀌었잖아. 그죠? 똑같이 미음. 젊음. 뭐 이런 거. 명사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음이나 음으로 다 통일되는데 옛날에 형태가 달랐다. 요거예요. 포인트는. 요 내용의 포인트는. 계속 가볼게요. 이제. 뼈난 동구정시 한자음 표기예요. 그래서 여린 이웃이 초성에 쓰였을 때 발음이 없다고 하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여린 이웃 설명할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뼈난캐, 편안하게 정도 되지. 편안캐. 하고죠. 지금의 하고자. 별거 없죠? 쓸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린 이웃 쓴 이유는 뭐예요? 앞에가 뭐예요? 요거 리을이. 그렇지. 관형, 사형, 어미 뒤에 쓰인다. 우리말에서는. 여린 이웃이. 맞죠? 그 다음에 따름이니라 있잖아.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따름, 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여기에서 요 이다가 현대국어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요 이다. 맞아요.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이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서술격 조사는 내용이 왜 쉽냐면 여러분들이 주격 조사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주격조사랑 결합하는 형태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뭐 했느니라 여기 니라 있잖아. 요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약간 훈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가 그러니까 원래 기본 형태는 이라 요거죠. 지금 현대국어는 이다지만 옛날에는 뒤에 평사형 어미를 라로 했잖아. 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서술격조사다. 됐죠? 서술격조사의 결합 형태는 크게 세 가지죠.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 이거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격조사랑 비슷하잖아. 이 모음 제외한 모음에서는 어떻게 이라. 그 다음에 이 모음에서는 안 쓰고 그냥 바로 라. 주격조사랑 똑같죠. 결합하는 형태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따라민이라 이 부분 있잖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술격조사 뭐가 결합된 거예요? 이게 결합된 거지 이게 결합된 게 아니죠. 그죠? 위에 게 결합된 겁니다. 왜냐면 따람에서 여기서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이니까 요게 결합된 거다. 요게 이가 결합된 거다. 뭐 굳이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에다가 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내라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해석은 나이다 이렇게 뭐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그때 예시 들었었던 것 중에 선해 구희 뭐 이거 기억나죠? 선해 구희. 그러니까 선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붙여야 돼요? 그냥 바로 라 붙인다고요. 됐죠? 그러면은 선해라. 맞아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선해이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서술격조사도 주격조사 결합하는 형태랑 유사하다. 똑같다. 유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훈민점 서문 다 마쳤으니까 요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학습지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훈민정음 서문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과 훈민정음 서문으로는 알 수 없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또 있겠지. 그렇잖아요. 훈민정음 서문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훈민정음 서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못한다. 이건 단독으로 나오겠죠. 시험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